야담 이야기. 탐관오리를 처단한 청년. 옛날 조선시대 연산군이 임금으로 있을 때였습니다. 이때는 흉년이 들어 수확량도 적었지만 탐관오리들이 판치던 때였답니다. 조정은 썩었고 양반과 탐관오리들은 백성들의 고열을 빨아 배를 채우던 시기였습니다. 그리하여 수많은 백성들이 죽어나가고 백성들은 한 가닥 희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한 시기에 한양에서 멀지 않은 연천마을에 정수라는 청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정수는 어려서부터 총명하고 힘이 무척 셌는데 마을에서는 항상 골목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같은 마을에는 가문이 기운 양반집 여자아이 수희라는 아이도 있었습니다. 정수와 수희는 어려서부터 같이 자랐는데 서로 무척 좋아했답니다. 그렇게 같이 자라고 성년이 된 정수와 수희는 서로에 대해 감정이 사랑으로 무럭무럭 커져만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 사람이 뒷산에 올라갔는데 갑자기 소나기가 내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두 사람은 산 아래에 있는 정자로 달려갔답니다. 정자에 오른 두 사람은 비에 흠뻑 젖은 서로를 바라보았는데 갑자기 심장이 빨라지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미 성인이 된 두 사람은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서로를 부둥켜 안았답니다. 그리고 달콤한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두 사람은 더욱더 사랑하게 되었는데 한시도 떨어져서는 못 살 것만 같았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서로를 사랑하며 꿈만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비보가 날아드는 게 아니겠습니까? 마을에 새로 부임한 이방이 정수의 집을 찾아왔는데 날벼락 같은 소리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복에 빌려간 쌀 5가마에 이자를 붙여 쌀 10가마를 올가을 추수 때까지 모두 갚거라. 만약 갚지 않으면 집과 전답을 모두 몰수할 테니 그리 알거라. 이방의 말에 정수의 아버지는 큰 한숨을 내쉬며 한탄을 하였습니다. 아버지의 한탄을 듣게 된 정수도 걱정이 많았답니다. 집과 전답을 모두 뺏기면 앞으로 살아갈 일이 걱정이었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가을이 되었는데 흉작이 들다 보니 정수의 아버지는 쌀 10가마를 갚을 수가 없게 되었답니다. 쌀 10가마를 갚지 못하자 이방은 장정들을 데리고 와 온 집안을 샅샅이 뒤져 집과 전답 문서를 모두 빼앗아 갔답니다. 그러자 충격을 크게 받은 정수의 아버지는 쓰러졌는데 일어나지를 못하고 세상을 떠나게 되었답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자 어머니도 아버지를 잃은 슬픔을 견디지 못하고 시름시름 앓다가 결국 숨을 거두었답니다. 아버지를 잃은 지 얼마 되지 않아 어머니까지 세상을 뜨자 정수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너무 슬픈 나머지 식음을 전폐하고 시리에 빠져 있는데 수희가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정수야, 부모님을 모두 잃고 많이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너라도 살아야 너희 부모님도 덜 억울하실 거야. 저승에서 너가 이러고 있는 걸 보신다면 부모님 마음은 더 아프실 거야. 수희의 말을 듣고 정수는 수희의 말이 옳다는 생각이 들어도 부모님을 잃은 슬픔과 아픔을 떨칠 수가 없었답니다. 그렇게 또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이번에는 수희의 부모님 재산도 이방에게 몽땅 빼앗겼다는 것이었습니다. 가문은 기울었어도 그래도 양반인데 양반의 재산까지도 모두 빼앗아 가다니 이방과 사또의 포악무도한 행위는 멈추지를 않았습니다. 얼마 되지 않은 전답과 집을 모두 빼앗긴 수희의 아버지도 큰 충격을 견디지 못하고 쓰러지셨는데 얼마 되지 않아 숨을 거두었답니다. 수희 아버님이 돌아가시자 어머님도 충격으로 쓰러지고 쉽사리 일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정수도 정수지만 이방이 수희의 곳간까지 모두 털어가는 바람에 당장 먹을 쌀도 없게 된 수희는 하루 종일 한 끼도 먹지 못했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정수는 자신보다도 수희와 쓰러져 있는 어머님이 무척 걱정되었습니다. 밖에 나가 일을 구하려 애를 써봐도 몇 년째 이어지는 흉작으로 일하려는 사람은 많은데 일거리가 없다 보니 도저히 일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대로 가다간 수희와 어머님이 걱정인데 이 난관을 어떻게 헤쳐가야 하나? 자신의 슬픔을 극복하기도 전에 수희에게 닥친 불행이 더욱 크게 느꼈던 정수는 돈을 벌 궁리를 아무리 해봐도 좋은 방도가 떠오르질 않았습니다. 그래, 이대로 죽을 순 없어. 아무리 흉작이어도 양반들은 모아놓은 재물이 많을 거야. 워낙 재산들이 많으니 조금 나눈다 해서 크게 문제가 되진 않겠지. 양반 집을 털기로 마음먹은 정수는 겁도 나고 무서웠지만 사랑하는 수희와 어머님을 위해서는 다른 방도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양반 집을 물색하던 중
조금 작지만 허술한 양반집을 찾게 되었답니다. 그렇게 며칠을 살펴보다가 어둠을 틈타 들어가 돈이 있을 만한 곳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한참을 찾다 보니 장롱 속 서랍에 묵직한 작은 상자 하나가 나오는 것이었습니다. 상자가 잠겨 있는 것으로 보아 귀중한 것을 보관한 게 틀림이 없었습니다. 상자를 들고 집으로 돌아온 정수는 호롱불을 켜고 잠긴 상자를 뜯어보니 엽전이 2뭉치나 들어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좋기 100냥은 되어 보였습니다. 그래, 이거면 수희 어머님 보약과 먹을 식량을 살 수 있겠어. 정수는 뛸 듯이 기뻤습니다. 처음엔 겁도 나고 무서웠지만 이렇게 큰 돈이 한 번에 생기니 모험한 보람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수는 쌀과 여러 가지 곡물을 사고 수희 어머님 드릴 보약을 지어서 수희에게 가져갔습니다. 아니, 이게 다 어디서 난 거야? 마침 좋은 일거리가 있어서 일에 주고받은 품삯으로 사왔어. 그랬구나. 많이 힘들었겠다. 그렇게 정수는 수희에게 쌀과 보약을 주고 나오면서 조금은 안심이 되었습니다. 이제 당분간은 수희가 굶지 않아도 될 테니 안심이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수희 어머님 약값이 워낙 비싸다 보니 몇 달도 안 돼서 돈도 거의 바닥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수는 또 다시 양반 집을 물색하기 시작했답니다. 그래, 이번에는 좀 더 큰 양반 집으로 가봐야겠어. 그렇게 정수는 몇 차례를 더 작은 양반집을 털었답니다. 그리하여 당장 먹을 것과 수희 어머님 약값은 해결할 수 있었지만 더 큰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이방의 집 문서까지 모두 빼앗아 가는 바람에 수인의 모두 집을 비워주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수는 수희가 살 집을 구하기 위해서는 더 큰 계획을 세워야 했습니다. 한두 번 경험을 해보면서 자신감마저 생긴 정수는 자신의 부모님과 수희의 아버님을 죽게 한 이방의 집을 목표로 삼았답니다. 이방의 집을 털어 빼앗긴 재산을 되찾을 생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정수는 본격적으로 이방의 집을 살피기 시작했답니다. 그런데 이방의 집은 난공불락에 가까웠습니다. 관졸들이 드나들고 집에 같이 사는 머슴들만 해도 10수명이나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수는 더욱더 신중히 살피기 시작했답니다. 그렇게 한참을 살핀 정수는 어떻게 해서 들어갈 것인지 계획을 모두 세웠습니다. 그런데 만에 하나라도 잘못될 경우를 대비해 남은 돈을 모두 수희에게 주었습니다. 아니, 이게 다 무슨 돈이야? 그건 나중에 말해줄 테니 이걸로 어머님 약 지어드리고 굶지 말고 있어. 알았어, 고마워. 수희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울지 마, 수희야. 너는 내가 어떻게든 지킬 거야. 그러니 힘들어도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너도 몸 조심해야 돼. 내가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난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잘 견디고 있어야 해. 수희의 눈물을 닦아주던 정수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만에 하나라도 이방의 집을 털다가 잘못될 경우 나 없이 수희가 병든 어머님을 모시고 살아갈 것을 생각하니 정수의 가슴은 너무나 아팠습니다. 그리하여 정수는 한참 동안이나 수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는 마지막이 될지도 모르는 포옹을 하며 눈물을 하염없이 흘렸답니다. 그리고 다음 날이 되자 이방의 회갑 잔치가 열렸습니다. 밤늦게까지 회가변은 이어졌고 모두가 술을 잔뜩 마시고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정수는 미리 준비한 고기를 들고 이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개들에게 고기를 던져주고 정수는 이방의 안방까지 들어갔습니다. 정수는 살금살금 안방을 찾아봤는데 안방에서는 아무것도 나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찾아봐도 아무것도 나오질 않자 정수는 당황하고 있었는데 안방에 연결된 또 다른 문이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정수는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는데 그곳에는 크고 작은 상자들이 산더미처럼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상자들이 많아도 너무 많아 그 중에 하나만 골라 보자기에 싸고 안방을 얼른 빠져나왔습니다. 그리고 담장을 넘으려는데 마침 소피 보러 나왔던 머슴이 정수를 발견하고 도둑이야 소리치는 것이었습니다. 깜짝 놀란 정수는 재빨리 담을 넘어 쏜살같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이방의 집에서는 불이 환하게 켜지면서 수많은 머슴과 관졸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헐떡거리며 숲으로 내달린 정수는 커다란 상자를 메고 도망치다 걸릴 수 있다는 생각에 바위 틈 아래를 파고 상자를 묻었습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니 개 짖는 소리와 수많은 촛불들이 산으로 점점 몰려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정신없이 도망치던 정수는
가파른 언덕을 건너려다 그만 발을 헛디디는 바람에 낭떠러지로 떨어지고 말았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정수가 눈을 떠보니 아무도 없는 어느 허름한 오두막집에 누워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온몸은 천으로 감싸져 있고 무척 아팠습니다. 통증이 느껴지기 시작하면서 괴로워하고 있는데 웬 백발의 노인이 들어오는 것이었습니다. 죽지는 않을 테니 너무 염려 말거라. 어르신께서 제 목숨을 살려주신 게로군요. 바위에서 떨어졌어도 뼈는 부러진 데는 없으니 며칠만 치료하면 괜찮을 것이다. 감사합니다요, 어르신. 그렇게 정수는 산속에 홀로 사는 노인에게 발견되어 치료를 받고 살아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정수는 몸이 많이 좋아졌고 스스로 걸을 수 있게 되었답니다. 아직 통증은 있었지만 그래도 걸을 수는 있었습니다. 오두막집 밖으로 나온 정수는 주변을 살펴보는데 계곡 쪽에서 노인의 기합 소리가 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계곡 쪽으로 가보니 백발의 노인이 무술을 연마하고 있었습니다. 몸놀림이 무척 가볍고 커다란 바위를 사뿐사뿐 뛰어넘는데 마치 한 마리 표범과도 같았답니다. 또한 검을 다루는 솜씨는 마치 번개와 같이 무척 빠르고 날렵했습니다. 그래 저거야. 원수를 갚기 위해서는 무술을 익혀야 해. 이방에게 복수를 완수하지 못한 정수는 무술을 배워 반드시 복수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그리하여 정수는 노인에게 제자로 받아줄 것을 부탁했습니다. 한참을 정수의 청을 거부하던 노인도 정수의 끈질긴 부탁으로 제자로 받아주기로 했답니다. 노인은 당대 최고 무술대회에서 우승을 하고 높은 관직까지 올랐었으나 친한 동료의 배신으로 모함을 당하고 관직에서 쫓겨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속세에 대한 환멸을 느끼고 홀로 산속에 들어와 살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노인을 삽으로 모시고 본격적으로 무술을 배우게 된 정수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열심히 무술을 연마했답니다. 정수는 총명도 했지만 무공을 타고났는지 실력이 부쩍부쩍 늘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자 수의가 걱정이 된 정수는 사부에게 잠시 산을 내려갔다 오겠다고 부탁을 하고 산을 내려갔습니다. 산을 내려가던 중에 정수는 이방에게서 훔친 상자를 꺼내어 열어보니 엽전이 수십 뭉치는 되었는데 좋기 몇백 냥은 되어 보였습니다. 정수는 엽전을 보자기에 싸매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수의를 찾아갔습니다. 갑자기 연락도 없이 그동안 어떻게 된 거야? 응, 사정이 있었어. 어머님 건강은 좀 어떠셔? 보약을 드신 후로 많이 좋아지셨어. 그렇다니 참으로 다행이다. 그런데 이방과 왈패들이 매일같이 찾아와서 당장 집을 비우라고 난리야. 아직 아픈 어머님을 모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어. 그랬구나. 이 나쁜 놈들 모든 재산을 빼앗더니 이젠 집까지 비우라는구나.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있어. 내가 새로 살 집을 구해볼게. 그리하여 정수는 이방에게서 훔쳐온 돈으로 장터 변두리에 조그마한 오두막집을 하나 구했습니다. 그리고는 수희와 어머님을 작은 오두막집으로 모셔왔습니다. 수희야, 우선 이곳에서 어머님 모시고 살고 있어. 그리고 이 돈으로 내가 다시 돌아올 때까지 어머님 돌봐드리면서 기다리고 있어. 또 어디 가는 거야? 너가 없으니 너무 무서워. 미안해, 수희야. 조금만 참고 기다려줘. 내가 반드시 부모님들의 원한을 풀고야 말겠어. 하면서 울며 떨고 있는 수희를 정수는 꼭 안아주었습니다. 정수의 품에 안긴 수희는 너무 겁을 먹어서인지 부르르 떨면서 울고만 있는 것이었습니다. 수희가 떨면서 울자 정수는 너무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한참을 서로를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답니다. 내가 다시 돌아올 테니 올 때까지 잘 참고 견디고 있어. 알았어. 꼭 빨리 와야 해. 울고 있는 수희를 두고 돌아서 나오는 정수의 두 눈에는 눈물이 주르륵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정수는 수희를 뒤로 한 채 다시 산으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산으로 돌아온 정수는 사부에게서 무술을 다시 연마하기 시작했습니다. 밤낮으로 쉬지 않고 무술을 연마하다 보니 어느덧 1년이 훌쩍 넘었고 이젠 사부님과 겨루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실력이 향상되었답니다. 정수야, 이제 내 실력이면 무술대회에 나가도 충분히 우승할 실력이다. 그러니 하산해도 될 것 같구나. 감사합니다. 사부님 덕분에 제가 희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 하고도 반년을 쉬지 않고 밤낮으로 무술을 연마한 덕분에 정수의 무공은 엄청난 실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정수는 기쁜 마음에 수희에게 달려갔는데 아니 이게 웬 날벼락이랍니까? 수희가 살고 있던 오두막집은 텅텅 비어있고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옆집에 물어보니
이방의 왈패들이 쫓아와 수희를 관노로 잡아갔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바람에 병든 어머님은 돌아가시고 어머님의 시신은 마을 사람들이 거두어 마을 뒷산에 묻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정수는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이놈들을 가만두지 않겠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검은 옷과 검은 천으로 얼굴을 가린 정수는 사부에게서 하사받은 검을 들고 이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수희가 관노로 잡혀갔다기에 정수는 먼저 여종들이 머무는 거처로 향했답니다. 여종들의 거처를 살피다 보니 우물가에서 여인의 울음소리가 나는 게 아니겠습니까? 여인의 울음소리는 수희의 울음소리가 틀림이 없었습니다. 수희는 자신이 잡혀온 후로 어머님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다른 여종들에게 듣게 되어 너무도 슬픈 나머지 밤마다 잠 못 이루고 불쌍한 어머님을 생각하며 울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수희야, 어떻게 들어왔어? 자세한 것은 나중에 말해줄 테니 어서 이곳을 나가자. 정수는 수희의 손을 잡고 조용히 이방의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방에게서 수희를 무사히 데리고 나온 정수는 수희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어머니까지 돌아가시고 관노로 끌려와 고생했을 것을 생각하니 가슴이 너무 아팠답니다. 정수는 수희를 데리고 자신이 수련했던 노인의 오두막으로 향했습니다. 오두막에 도착한 정수는 노인에게 자초지종을 이야기하며 수희가 머물 수 있기를 부탁했습니다. 그래 들어보니 참 딱하게 되었구나. 이곳은 관졸들도 찾기 힘든 곳이니 마음 놓고 머물거라. 감사합니다, 사부님. 그렇게 사부님의 승낙을 받은 정수는 수희를 오두막에 두고 다시 산을 내려왔습니다. 정수는 끓어오르는 분노를 이젠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산에서 내려온 정수는 밤이 되자 검은 복면을 하고 이방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정수는 이미 이방의 집 구조를 잘 알고 있었기에 단번에 담장을 넘어 이방이 머무는 안방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그리고는 자고 있는 이방을 발로 차서 깨웠습니다. 그러자 깜짝 놀란 이방이 벌떡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노비 문서는 어디에 있느냐? 넌 누구냐? 내가 누구인지는 알 필요 없다. 노비 문서가 어디 있는지나 빨리 말하거라. 하면서 칼을 목에 들이대자 이방은 벌벌 떨면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살려만 주시오. 노비문서는 옆방 상자에 있소이다. 어서 상자를 열어보거라. 그러자 이방은 벌벌 떨면서 상자 속에서 노비 문서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노비 문서는 수십 장이나 있었는데 어두워 수희의 노비 문서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노비 문서를 모두 챙겨서 나오려는데 갑자기 마님이 발정난 황소처럼 비명을 지르며 정수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만은 아니 된다. 노비 문서를 가져가려거든 날 죽이고 가져가거라. 그러자 정수가 하늘 품은 감정이 폭발하면서 휘두른 검에 의해 마님과 이방의 목이 두 동강 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자 이방의 집을 지키던 관졸들이 달려와 정수를 에워싸는 것이었습니다. 정수의 검은 번개보다 빨랐고 관졸들은 순식간에 모두 쓰러졌답니다. 그러자 뒤늦게 머슴들이 달려왔는데 정수의 검의 관졸들이 모두 쓰러져 있는 것을 보고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모두 달아나 버렸답니다. 그리고 검은 복면을 한 정수는 마을 사람들을 모두 모아 이방의 재물을 마을 사람들에게 모두 나누어 주었습니다. 남아있는 머슴과 여종들에게도 노비 문서를 모두 불태우고 재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렇게 이방의 재물을 모두 나누어 준 정수는 이방의 집에 불을 질러 모두 불태워 버렸습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로 마을은 발칵 뒤집혔고 마을 사람들은 잃었던 재산을 되찾게 되자 정수를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정수의 정체를 모르는 마을 사람들은 정수를 홍길동이라고 불렀답니다. 정수가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전라도 충청도 지역에서는 홍길동이란 걸출한 도적이 먼저 등장해 이름을 떨치고 있었습니다. 홍길동은 양반과 탐관오리들의 집을 털어 가난한 사람들에게 곡식과 재물을 나누어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전라도 충청도에서는 홍길동에 대한 이야기가 크게 돌고 있었답니다. 탐관오리들이 판치던 시대에 탐관오리를 벌하는 홍길동이 등장하자 홍길동의 인기는 과히 폭발적이었습니다. 정수가 살던 경기도 일대에서도 홍길동이 등장했다며 사람들은 환호성을 질렀답니다. 지방관청이 털리고 관리들이 하나 둘 죽어나가자 조정에서도 골치가 아팠답니다. 홍길동이 동에 번쩍 서해 번쩍하다 보니 조정에서도 어찌할 수가 없었습니다. 탐관오리들 때문에 부모님을 모두 잃은 정수는 죽기를 작정했었으나
수희 때문에 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정수는 탐관오리들에게 한을 품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정수도 홍길동과 같이 전국을 돌며 탐관오리들을 처단하기 시작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복수를 마치고 탐관오리들을 처단한 정수는 수희를 데리고 강원도 깊은 산골로 들어갔답니다. 들판에는 꽃들이 만발하고 깨끗한 물이 흐르는 개울가의 터를 잡은 정수와 수희는 작은 오두막집을 짓고 터를 가꾸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떨어져서는 살 수 없던 두 사람은 그렇게 둘만의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갔습니다. 밤마다 부인은 한숨을 쉬며 잘 좀 해요. 옛날 어느 시골에 가난한 선비가 살고 있었습니다. 부지런하고 착한 선비는 매일같이 낮이면 산에 가서 나무를 해다 팔고 밤이면 등잔불 밑에 앉아 열심히 글 공부를 했습니다. 그에게는 아내가 있었는데 태생이 손끝 하나 까딱하기 싫어하는 게으름뱅이라 남편을 거들어 구차한 살림살이를 돌볼 대신 진종일 방구석에 들어앉아 가난살이를 한탄하며 바가지만 긁어대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 행여나 운이 튀어 남편이 과거에 급제나 하면 하루아침에 귀부인이 되어 비단옷 사내진미에 가마타고 호의호식하리라 하고 은근히 꿈도 꾸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벌써 2번이나 과거에 낙방을 하고 나니 아내의 황홀한 꿈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짜증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여보, 수제도 못하는 주제에 그따위 글공부를 하면 못하오. 어느 날 저녁 아내는 참다 못해 남편이 보고 있는 책을 와락 빼앗아 내동댕이 치며 역정을 내었습니다. 남편은 놀라며 아니 왜 그러오? 라고 말하니 아내는 화를 내며 이 책 속에 보배가 들어있어. 남편은 그래도 떡심 좋게 책을 도로 주워들며 아내를 달랬습니다. 여보, 학문이 허공에서 절로 떨어지겠어. 고생 끝에 낙이 오는 법이니 부디 참아주오. 그러나 미혹한 아내는 남편의 말에 남편을 잘못 만난 신세를 하소연하다가 나중에는 한숨 끝에 내내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였습니다. 선비는 과거 시험을 치려고 또다시 서울길에 올랐습니다. 남편이 떠나가자 아내는 이번에야 행여나 하고 어서 남편이 성공하고 돌아오길 손꼽아 고대하였습니다. 어찌면 행기루로 꽹과리 꿍짜 올리며 나졸들을 거느리고 돌아올 남편의 화려한 가마가 금시에 눈앞에 보이는 듯도 하여 공연히 가슴이 설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달포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은 이번에도 거지행색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이 꼴을 본 아내는 너무도 기가 막혀 사주팔자를 한탄하며 대성통곡하던 끝에 여보, 난 이젠 더는 당신을 믿고 살 수가 없어. 하고는 굳이 만류하는 남편을 뿌리치고 영영 친정으로 달아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달아나자 불시에 호라비가 된 선비의 처지는 더욱 딱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아내가 있을 때는 빨래 걱정, 조석질 걱정이 없더니 이제는 5만 가지 잔손질이 선비의 손끝을 거치지 않으면 안 되었습니다. 그는 문득 전에 친구 이백이 글공부를 할 때 허씨 부인의 살뜰한 보살핌을 받던 일이 생각났습니다. 목이 마르면 뜨끈한 차물을 따라주고 한여름 더울 때면 옆에 서서 부채질을 해주고 하루 세끼 채소 반찬이 진주성찬과는 비기지 못할 망정 부인의 후더운 관심에 이백은 목매어 눈물을 흘리지 않았던가. 허씨 부인을 생각할수록 선비는 달아난 아내가 괘씸하고 맹랑하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대장부 한 번 먹은 마음을 굽힐세라 여름이면 빈대 벼룩이 득실거리는 골방에서 겨울이면 찬설이 반짝이는 벽을 마주하고 앉아 상투에 노끈을 메어 천정에 달아놓고 갈마드는 졸음을 쫓아버리며 한밤중까지 열심히 글을 읽고 또 읽었습니다. 그는 한시도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았으니 나무를 하는 쉴참에도 길을 걸을 때도 글을 읽었습니다.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선비는 예전과 같이 지게를 지고 산에 올랐습니다. 부지런히 소나무 가지를 한 짐 해놓고 청석판에 앉아 잠깐 쉬며 책을 보느라니 노곤한 봄볕에 그만 잠이 소르르 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비몽사몽간에 홀연 백발이 성성한 웬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나타나서 하는 말이 지성이 감천이라 그를 닦으려는 내 지성이 하도나 기특하여 하늘의 신령께서 이 약을 내리노라. 하고는 도포 속에서 금빛 반짝이는 약봉지 하나를 꺼내어 선비의 손에 쥐어주고는 어디론가 연기 마냥 사라져버리는 것이었습니다. 깨고 나니 꿈이라 선비는 하도 이상하여 손을 펼쳐보니 과연 손에는 눈부신 약봉지가 쥐어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선비는 나무짐을 내려놓자 바람으로 물을 끓여 약을 다려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얼마 후에 마치 인삼녹용주를 마신 듯 온몸의 혈기가 왕성해지더니 머리가 거뿐해지더니 나중에 잊어버렸던 글줄이 하나하나 역력히 머리에 떠오르고 묘한 시구들이 절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절세의 명약이로구나. 선비는 이렇게 감탄하며 더욱 글 공부에 열중하였습니다. 그럭저럭 몇 해가 지나가고 오막살이 앞들에 꽃이 한창 피는 어느 봄날이었습니다. 선비는 괴나리 보찜을 걸머지고 또다시 과거길에 올랐습니다. 줄임배를 끌어안고 문정걸식하며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마침내 서울에 당도하여 응시를 하였는데 공든탑이 무너지려고 선비는 뜻밖에도 장원급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임금은 친히 그에게 평양감사를 봉하였습니다. 어느 날 선비는 국사를 돌아보느라 가마를 타고 고향 마을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향간에 숱한 백성들이 길가에 줄을 쳐서 허리 굽혀 행차를 맞이하였습니다. 그 속에는 선비의 아내도 끼어 있었습니다. 초라한 몰골을 해가지고 서서 다가오는 행차를 황홀한 눈길로 바라보던 그녀는 에구 나도 저런 벼슬아치 남편이나 있었으면 하고 여간 부러워하는 거였습니다. 마침 행차가 그의 앞을 지나게 되어 무심결에 머리를 들어 가마 안을 힐끗 들여다보던 선비의 아내는 그만 깜짝 놀랐습니다. 가마 안에 앉은 의젓한 감사가 바로 헐벗고 굶주리며 항문을 닦던 그 옛적 남편이 아닌가. 이때 선비의 아내는 부끄러움도 있고 불이 나게 가마 앞에 달려나가 두 무릎을 꿇고 엎드렸습니다. 어찌나 바삐 쫓아나갔던지 코 떨어진 고무신 한 짝이 돌부리에 걸쳐 저만큼 낯떨어졌습니다. 여인은 뉘길래 함부로 급한 행차를 막느냐? 선비가 의아쩍어 행차를 멈추고 연고를 물어본즉 부인은 머리를 쳐들고 눈물을 흘리며 아뢰었습니다. 대감님, 나를 못 알아보시겠습니까? 소인이 바로 예전 그대의 부인이로소이다. 한때 소견이 좁아 사람 행시를 못하여 배울 면목이 없사오나 바다같이 넓은 그대의 흉금은 가히 용서할 줄로 아옵니다. 소인을 불쌍히 여겨 다시 아내로 맞아들이면 내 지성껏 그대를 섬겨드리리다. 라고 말하는 거였습니다. 아내의 말을 듣고 모두가 어리둥절해 있는 중 선비는 두 눈을 지그시 감고 묵묵히 생각에 잠겼던 선비가 문득 사령들에게 명을 내렸습니다. 여봐라, 거 옹가지에 물을 떠오너라. 이윽고 한 사령이 농가에 들어가 옹가지에 물을 듬뿍 떠다 올렸습니다. 선비는 그 옹가지에 물을 받아 길바닥에 쏟으며 이 쏟아진 물을 다시 옹가지에 끌어 담을 수만 있다면 내 다시 그대를 부인으로 맞아들이겠노라. 하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 버렸습니다. 부인은 그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사라지는 행차 뒤를 멍하니 바라보며 땅이 꺼지게 한숨만 내쉬었다고 합니다.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는 것을 선비가 여실히 전 부인에게 보여주었네요. 만약 남편과 다시 합친다 해도 잘 살 수 있을까요? 다시 합친다 해도 집안일이면 남편을 내조하기는커녕 오히려 남편의 직위를 이용해 살아보려고 하겠죠. 이런 여자는 남편이 다시 거지가 되면 바로 도망갈 것입니다. 밤만 되면 너무 커져 있어서 내가 너무 힘들어. 옛날 어느 마을에 가련한 모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집안 사정이 좋지 않다 보니 끼니를 때우는 것조차 힘들었습니다. 밥을 챙겨 먹는 날보다 굶는 게 익숙한 지경이었습니다. 힘겨운 생활을 이어가던 모녀를 더욱 힘들게 만든 것이 바로 장마였습니다. 며칠 몇 날 그치지 않고 비가 퍼붓기 시작했습니다.
가뜩이나 먹을 것도 없는 형편에 쉼없이 내리는 비가 원망스러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두꺼비 한 마리가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딸은 두꺼비의 생김새가 무서워 밖으로 쫓아내려 했습니다. 그런데 두꺼비의 눈을 보니 문득 처량한 신세가 자신과 비슷하단 마음이 들었습니다. 딸은 먹다 남은 음식물 찌꺼기를 두꺼비에게 주며 부엌에서 지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사람 먹을 음식도 없는 형편이었지만 딸은 두꺼비에게 조금이라도 음식을 주려 애를 썼습니다. 두꺼비도 딸의 마음 씀씀이가 좋았는지 부엌에서 통 밖으로 나갈 생각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두꺼비는 나날이 눈에 띌 정도로 덩치가 커졌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면 잠들기 전에 봤던 모습보다 반뼘은 더 자라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커진다면 송아지보다 더 커질 것만 같았습니다. 두꺼비의 몸짓이 커지면서 두꺼비에게 주는 음식량도 같이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모녀는 이것에 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이미 정이 들었던 터라 두꺼비에게 음식을 챙겨주는 일도 잊지 않았습니다. 한편 모녀가 살고 있는 마을 뒤에는 커다란 산이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음습한 기운이 가득한 산 속에는 수천 년 묵은 커다란 지네가 살았습니다. 지네는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어 조화를 부려 나를 가물게 만들 수도 있고 비를 내리게 할 수도 있는 묘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네를 영물이라 여겨 당을 지어서 지네를 위한 제를 올리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지네에게 정성 들여 제를 지내야만 풍년도 들고 짐승에게 피해도 입지 않을 것이라 믿고 있었습니다. 마을에서는 1년에 한 번은 지네를 위로하기 위해 마을 처녀 한 사람을 데려다가 지네에게 바치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지네는 마을 사람이 바친 처녀를 아내로 삼게 되고 그 처녀는 다른 곳으로 절대 시집을 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지네를 위한 제를 위해 처녀를 고르기 시작했습니다. 안타깝게도 두꺼비를 돌보고 있는 모녀의 딸이 지네를 위한 아내로 선정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딸은 눈앞이 깜깜했습니다. 지네의 아내가 되어 일생을 살아가야 된다니 참담한 심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을의 풍습을 어길 수는 없었습니다. 풍습을 어기는 순간 마을에서 쫓겨나게 되고 떠돌이 생활을 해야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꺼비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니? 어머니에게도 하소연을 할 수 없으니 속마음을 털어놓을 상대는 돌보고 있는 두꺼비밖에 없었습니다. 두꺼비는 말을 할 수 없는 미물에 불과했지만 딸의 이야기를 이해했는지 슬픈 듯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나는 이제 끝이 났어. 딸이 눈물을 흘리자 두꺼비도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지네를 위한 제삿날이 찾아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제사상을 차리고 농악이 울려 퍼지는 가운데 처녀가 당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당 안으로 들어가던 딸이 인기척의 주위를 둘러보니 곁에 두꺼비가 따라와 걷고 있었습니다. 두꺼비야, 나는 이제 어떻게 하면 좋니? 딸은 두꺼비를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도무지 발길이 떨어지지 않아 당 안으로 들어가기가 힘겨웠습니다. 결국 어쩔 수 없이 딸은 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모두 돌아간 후였습니다. 당에 홀로 남겨진 딸은 깊은 밤이 되자 두려움이 더욱 극심해졌습니다. 그나마 두꺼비가 곁에 있어주니 처녀는 다행이다 싶은 심정이었습니다. 자정이 되자 어둠 속에서 음산한 바람이 일렁이더니 길이가 수십 발이나 되어 보이는 지네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네는 빠른 움직임으로 딸 앞에 나타났습니다. 딸은 커다란 지네를 보는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딸 앞에 나타난 지네는 그녀를 보고는 눈이 파란 빛으로 번쩍거렸습니다. 지네는 딸의 곁에 있는 두꺼비를 보고는 잠시 멈칫거렸습니다. 지네의 눈에서 파란 빛이 나오자 두꺼비는 지네의 앞으로 어슬렁어슬렁 걸어 나갔습니다. 두꺼비는 약간의 망설임도 없이 지네 앞으로 가서는 지네에게 먼저 공격을 하고 나섰습니다. 두꺼비에 비해 수십 배나 큰 지네의 몸짓이었지만 두꺼비는 두려움 없이 맞서 싸웠습니다.
진해는 두꺼비에게 독을 뿜고 두꺼비도 입에서 도끼 있는 입김을 내뱉었습니다. 진해와 두꺼비의 싸움에 산이 울리고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했습니다. 두꺼비와 진해의 싸움은 새벽이 지나도록 계속되었습니다. 그 옆에 서 있던 딸은 무서운 나머지 결국 혼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제사를 올렸던 마을 사람들이 당으로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당으로 먼저 들어선 사람 하나가 소리쳤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랍니까? 당 안을 살펴본 사람들은 저마다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진해와 두꺼비는 서로 싸우다 도끼를 마시고 쓰러져 있었고 곁에는 딸이 기절한 채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어서 마을로 옮기죠. 마을 사람들은 처녀를 들쳐업고 마을로 내려왔습니다. 며칠 동안 정신을 잃고 쓰러져 있던 처녀는 좋다는 약을 다려서 정성껏 먹였더니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이냐? 마을의 촌장이 딸에게 물었습니다. 딸은 당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 소상히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자신을 돌봐준 은혜를 갚기 위해 두꺼비가 진해와 싸워주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당에서 있던 딸의 이야기를 전해들은 마을 사람들은 두꺼비를 위해 좋은 곳에서 장사를 지내주었습니다. 그리고 진해는 마을의 한 구석 장작더미에 넣어 불에 태웠습니다. 진해를 태운 불은 석 달하고도 열흘 동안이나 타기 시작했고 그 냄새는 지독할 정도였습니다. 진해를 태운 연기는 마을을 온통 뒤덮었고 결국 진해는 흔적도 남기지 않고 재가 되어 사라져버렸습니다. 오랫동안 마을 사람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었던 진해가 사라지고 나자 그 뒤로 마을 사람들은 진해를 위해 만들었던 당을 없앴습니다. 다시는 진해에게 제사를 지내는 일도 없어졌고 처녀의 희생을 강조하는 마을의 풍습도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은혜를 갚은 두꺼비로 인해 마을에서는 딸을 가진 부모들이 이제는 걱정하지 않고 지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도 부모님이나 주변에서 은혜를 받으면 최소 마음만이라도 알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효도계약서라는 게 있죠. 부모님의 재산을 받기 위해 효도계약서를 쓴다는 것이 참 한심하기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공경은 당연한 건데 계약서를 쓴다는 것은 효도를 받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증서를 남긴다는 것인데 너무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과부마님과 머슴은 갑자기 서로 부둥켜 안고 옛날에 가난한 과부마님과 머슴이 살고 있었습니다. 머슴은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서 일을 하고 또 해도 가난한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슴은 다른 곳으로 가고 싶어도 그동안의 정 때문에 과부마님 혼자 놔두고는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평생 같이 하고자 했었습니다. 가난한 집에는 불이 피어올라야 할 아궁이에 풀이 자라고 먹은 게 없으니 목구멍에는 거미줄을 칠 지경이었습니다.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배고픈 허기를 달래야만 했습니다. 한날은 동네에 사는 부잣집 노인이 환갑을 맞이해서 동네 잔치를 벌였습니다. 마님과 머슴은 아침부터 준비를 해서는 노인의 환갑잔치에 갔습니다. 오랜만에 배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급했습니다. 들뜬 마음으로 잔치를 찾았건만 마님과 머슴에게만 밥상을 내어주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는 밥이고 술이고 떡이고 한 상을 푸짐하게 차려주면서 이 머슴에게는 떡 한 조각 주지 않았습니다. 마님과 머슴은 자신들이 가난하다는 이유로 괄시를 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다른 사람들은 잔치에 오며 선물 하나씩은 챙겨서 왔건만 가난한 이들은 선물을 준비할 여력이 없었기에 빈손으로 왔었던 게 괄시하는 이유였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사람이라도 대추 몇 알이라도 들고 왔는데 이 둘은 아무것도 없이 잔치를 찾은 것이었습니다. 잔치를 벌인 노인은 이들이 작은 성의도 보이지 않자 기분이 상한 참이었습니다. 그래도 콩고물이라도 떨어지지 않을까 하고 마님과 머슴은 집안 구석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갈 곳도 없으니 구석에 앉아서는 사람들이 흥청망청 재밌게 노는 모습을 한참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치고 물 한 사발도 얻어먹지 못하니 입은 바짝바짝 말라 들어갔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한 잔치는 어스름한 저녁이 되고 나서야 사람들이 하나 둘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대부분 돌아가고 나자 그제야 식은 밥덩어리 2개를 마님과 머슴에게 주었습니다. 배고픔에 굶주렸던 이들은 식은 밥덩이라도 고마울 따름이었습니다. 마님과 머슴은 밥덩어리를 보자기에 싸들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가서 밥덩이를 물에 불려 죽으로 먹을 생각에 이들의 걸음은 점차 빨라졌습니다. 허둥지둥 앞만 보며 걸어가던 머슴이 그만 돌부리에 걸려 넘어졌습니다. 머슴은 손에 들고 있던 보자기를 놓치는 바람에 밥덩어리를 흙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흙이 섞여버렸으니 밥은 이미 먹을 수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늘도 무심하십니다. 머슴이 자리에 앉아서 신세 한탄을 했습니다. 마님은 머슴 옆에 자리를 차지하고 앉아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밥 한 덩이 얻어먹자고 아침부터 잔칫집을 찾았던 자신들의 신세가 처량하다 못해 한심할 지경이었습니다. 이리 박복할 수가 있을까? 마님은 소리를 내서 울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부둥켜안은 마님과 머슴은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울고 나서야 이들은 가까스로 진정이 됐습니다. 정신을 추스르고 자리에 일어나려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 돌부리가 참 괘씸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밥 한 술도 먹지 못했는데 돌부리 때문에 밥덩이를 땅에 흘렸다고 생각하니 머슴은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사람한테 괄시를 받은 것도 서러운데 돌덩이까지 자신을 업신여긴다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내 가만히 못 있겠습니다, 마님. 머슴은 근처에 사는 이웃에게 곡괭이를 하나 빌려왔습니다. 머슴은 돌부리를 파내기 시작했습니다. 이놈의 돌을 아주 멀리 갖다 버릴 것이야.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달걀 정도로 보였던 돌부리가 파면 팔수록 깊이 들어차 있는 것이었습니다. 머슴은 계속해서 괭이질을 했습니다. 뾰족한 돌부리 아래는 절구통만한 것이 펑퍼짐하게 들어차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란 말이야. 머슴은 괭이질을 할수록 돌부리 안쪽이 크게 보이자 당황스러웠습니다. 내가 이기나 해보자. 머슴은 끈덕지게 괭이질을 했습니다. 그리고 돌부리가 있는 바닥까지 흙을 파낼 수 있었습니다. 파내고 나서 돌덩이 위에 있는 흙을 털어내니 이것이 번쩍번쩍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마님, 이걸 보세요. 마님은 반짝이는 돌덩이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예사 돌이 아닌 것 같네. 마님은 돌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마님, 여기를 지키고 있으면 내가 수레 하나를 빌려오겠습니다. 머슴은 마님을 놔두고 근처에 있는 이웃에게 이번에는 수레를 빌리러 갔습니다. 수레를 빌려온 머슴은 마님과 힘겹게 돌덩이를 옮겼습니다. 수레를 끌고 집으로 온 머슴은 돌에 묻은 흙을 닦아냈습니다. 물로 깨끗하게 씻어내고 나자 돌덩이에 오묘한 빛깔이 더욱 화사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머슴아, 돌을 장에다가 팔아보는 게 어떻겠느냐? 라며 마님이 머슴에게 제안을 했습니다. 신비한 모습을 갖고 있는 돌덩이니 분명 관심이 있는 사람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돌을 누가 사겠습니까? 장에 가져가 봐야 고생만 할 것입니다. 그래도 혹시 모르지 않겠느냐? 목구멍이 포도청이다 보니 조금만이라도 값을 받을 수 있으면 끼니는 때울 수 있겠다 싶었습니다. 누가 산다고 해도 이걸 얼마라고 한단 말입니까? 라고 말하니 마님이 누가 값을 물으면 제 값만 달라고 하거라. 머슴은 속는 셈치고 장에 돌을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또다시 수레를 빌려와서는 돌덩이를 실어서 장으로 가져갔습니다. 장에다가 돌덩이를 내놓고 앉아 있는데 지나가는 사람 누구도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아침부터 저녁이 될 때까지 있었지만 한 사람도 돌에 대해서 묻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오기가 생긴 머슴은 다음 날에도 그리고 다음 날에도 장에 돌덩이를 들고 나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일주일이 될 무렵이 됐을 때 한 사내가 돌덩이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이건 얼마 주면 팔겠소? 머슴은 마님이 시킨 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저 제값만 주시면 팔겠습니다. 지금은 돈이 없는데 집으로 따라오겠소? 머슴은 수레에 돌을 싣고는 그 사내를 쫓아갔습니다. 사내를 따라간 곳은 마을에서 제일 잘 산다고 소문난 집이었습니다. 사내는 집 마당에 돌덩이를 놔두고는 여기저기 세밀하게 관찰을 했습니다. 이건 천년에 한 번 나온다는 생금덩이가 맞구려. 사내는 감탄을 하며 말을 했습니다. 값을 매길 수 없는 물건이니 원하는 걸 말해보게. 저는 그저 마님과 저와 밥 안 굶고 사는 것이 바라는 것입니다. 머슴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기다려보시게. 잠시 뒤 마당으로 온 사내는 땅 문서와 돈을 건네주고 술에 가득 곡식을 실어주었습니다. 이것이면 평생 배부르게 먹을 수 있을 걸세. 머슴은 사내가 건넨 것들을 받아서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머슴은 돌덩이를 판 대가로 받은 땅을 팔아서는 커다란 기와를 짓고는 이쁜 색시를 얻어서 과부마님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는데 둘은 배고픔을 알았기에 여기저기 방을 붙여 배를 굽는 사람들을 집으로 불러 매일같이 밥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머슴으로 들어오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서 논밭을 잘 일구어 더욱더 부자가 되어 굶주리는 사람들을 많이 도와주었다고 합니다. 역시 심성이 착하니 복을 주었나 봅니다. 배고픈 자가 배고픔을 안다라는 말이 생각이 나네요. 우리나라도 배고픈 자의 마음으로 나라가 돌아가면 모두가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을까요? 지금 보면 배고픈 자는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욱더 잘 살게 되고 참 씁쓸합니다. 수절과부에게 장가들려다가 오히려 큰딸이 영감과 첫날 밤을 보낸 사연. 옛날 어떤 마을에 수절을 하며 살고 있는 과부가 있었습니다. 수절이라고 하면 정조를 지키면서 사는 거였는데 같은 마을에 세력이 있는 이방이 호라비가 되어 이 과부를 보쌈을 해다가 마누라로 삼을 궁리를 하였습니다. 이 사실을 과부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 대담한 영감이 살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그 영감을 찾으려 갔는데 집에 없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 영감도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는 마침 물꼬를 보러 가면서 자신의 집 앞을 지나는 대담한 영감을 발견하고 얼른 불러세워 잠깐 집에 들어왔다가 가라고 하였습니다. 과부는 자신을 따라 집 안으로 들어온 영감에게 술상을 잘 차려주면서 먹고 가라고 하였습니다. 영감은 영문도 모르는 술이지만 어쨌든 받은 술이니 잘 먹었는데 영감이 술을 다 마시고 가려고 하니 과부는 영감에게 다음날 또 오라고 하였습니다. 다음날이 되어 영감은 또 과부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과부는 또 술상을 잘 봐주었습니다. 그렇게 며칠을 하고 나니 영감은 과부가 왜 그러는지 도무지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물어보려다가 괜히 물어봤다가 얻어먹지 못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해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과부와 영감이 그렇게 지내고 있던 어느 날 과부가 영감에게 부탁이 하나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제서야 영감이 역시 뭔가 있었구나 생각하고 무슨 청이냐고 물으니 과부가 다음날 친정에 다녀와야 할 일이 생겨서 가야 하는데 자기가 가고 나면 집이 빌 테니 집을 좀 봐달라고 하는 거였습니다. 영감은 그까짓 일에 무슨 부탁까지 하느냐면서 잘 봐줄 테니 안심하고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과부는 기뻐하면서 자기가 집을 비운 동안 영감이 잘 먹고 지낼 수 있도록 음식을 잔뜩 하여 벽장에 넣어 두었으니 마음대로 먹고 집을 잘 봐달라고 하였습니다. 영감은 어차피 자기 집에 있으면 먹을 것도 챙겨 먹기가 힘드니 잘 됐다 생각하고 흔쾌히 잘 봐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과부는
영감에게 당부할 것이 있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는 밤이 되면 가끔 도깨비가 많이 나와서 소란을 피우니 조심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도깨비가 무슨 짓을 해도 무서워하지 말고 그저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 일도 없다고 하였습니다. 그러자 영감은 원체 대담한지라 그런 건 신경 쓰지 말라고 과부에게 말하니 과부는 연신 고맙다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영감은 친정에 다녀온다는 과부를 보내고 과부의 집에 있으면서 벽장을 열어보았더니 벽장에 음식이 가득 마련되어 있었습니다. 이렇게 며칠 동안 영감은 잘 얻어먹으면서 잘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밤이 되어 음식을 꺼내 먹고 자려고 누워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을의 이방이 그날 밤 사람들에게 과부를 보쌈해 오라고 시켜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한밤중에 과부의 집으로 들이닥쳐 대문을 열라고 소리쳤습니다. 영감은 과부에게 들은 대로 도깨비가 몰려왔구나 싶어 아무 소리도 내지 않고 쥐 죽은 듯이 가만히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과부가 문을 열어주지 않으니까 담을 넘어서 방으로 들어왔고 이불을 걷어 제치며 얼른 일어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감은 도깨비가 그러는 줄 알고 이불을 꽉 감아진 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영감을 이불에 돌돌 말아 이방의 집으로 데려와서 안방에 뉘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방이 장가드는 날이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밤늦게까지 음식과 술을 잔뜩 얻어먹고 돌아갔습니다. 이방은 사람들을 보내고 안방으로 들어가 이불을 들쳐 과부를 보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영감이 이불을 꽉 감아쥐고 들추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 이방은 아마도 과부가 첫날이라 부끄러워하는가 보다 생각하고 그대로 두고 나가면서 큰딸을 들여보내 같이 자라고 하였습니다. 큰딸은 영문도 모른 채 자라고 하니 어쩔 수 없이 들어갔습니다. 영감은 자기 방으로 웬 큰 처녀가 들어와 눕기에 데리고 자버렸습니다. 다음 날이 되어 이방이 안방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 자기 딸하고 웬 영감이 같이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방이 어찌 된 일인지 생각하고 있는데 영감이 일어나 노인을 장가드리려면 대낮에 드려야지 밤중에 요란스럽게 해서 드릴 것이 무엇이냐고 하면서 나무랐습니다. 이방은 과부에게 장가들려다가 졸지에 자기 딸만 영감에게 시집 보내게 된 것이었습니다. 갑자기 눈이 멀어서 점쟁이가 된 과부. 옛날에 관수 혹은 소경이라고 하면 눈먼 장님을 가리키는 말이었습니다. 또한 이 말은 점쟁이를 칭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는 장님이 대부분 점쟁이였고 이상하리만치 신통하게 점을 잘 보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서울 양사골에 사는 정령이라는 과부가 있었는데 그 과부도 이름난 점쟁이 중 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과부 정령은 젊었을 때 남편을 일찍이 여의고 혼자 살았는데 한 번은 산에서 약초를 캐려다 절벽으로 떨어졌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 앞에 독사가 있었습니다. 그 독사는 정령의 얼굴에 대고 독을 뿜었는데 독사의 독 때문인지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마침 지나가던 나무꾼에 의해 무사히 집에 돌아왔는데 눈이 먼 후 정령은 신기하게 누군가 사주를 말하면 그 장면이 어렴풋이 남아 보여졌습니다. 이후 사람의 점을 쳐주면서 머슴을 두어 불편함 없이 살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점을 잘 보는지 당시에는 점 귀신이라는 별명으로 통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그를 찾는 사람이 많았고 그에게 점을 한번 보고자 해서 멀리서 올라오는 사람도 적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그녀를 실험해 보고자 한 대감집에서 머슴을 보내 집에서 낳은 송아지를 사람처럼 속여서 점을 보고 오라고 시켰습니다. 물론 정령을 골려 먹을 작정으로 벌인 일이었습니다. 정령은 그런 뜻도 모르고 그를 찾아온 사람이 넣은 날짜와 시간을 가지고 한참을 생각에 잠겼습니다. 정령은 조용히 점을 치더니 고개를 갸웃거리며 말했습니다. 4살이 되는 해에 몸이 찢겨 죽을 운명이니 이건 필시 가축 중 하나일 것이오.
정령은 잠시 뜸을 들였다가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으로 어린 나이에 이같이 참혹하게 죽음을 당할 리가 없지 않겠어. 라며 정령은 점을 치러 온 사람을 매섭게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가축의 사주를 왜 가져온 것이오? 라고 매섭게 말하니 머슴이 말하길 잘못했습니다. 저는 강 건너 대감집에서 온 머슴인데 대감님이 시켜서 온 것입니다. 라고 말하며 정령의 영험함에 놀란 머슴은 머리를 숙여 사죄를 했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4년 뒤 점을 치러 왔던 사람의 집안에는 혼례 잔치가 있어 사주로 넣었던 소를 잡아야만 했습니다. 이런 소문이 퍼져나가 정령은 더욱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유명해지는 만큼 그에 대한 의심을 갖는 사람들도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한날은 어떤 사람이 박을 심고 싹이 든 때와 실을 적어 가지고 와서 시침을 떼고 물었습니다. 사주를 확인한 정령은 답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박이요. 점을 보러 온 사람은 놀라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박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죽을 것이요. 정령은 박이 죽을 때를 일러주었습니다. 그 사람은 사주만으로 박이라는 것을 마친 것에 매우 놀랐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의심도 생겼습니다. 박은 본래 저절로 잘 자라고 서록 죽더라도 꼭 그날 그때 죽으리라고 여길 수 없기 때문이었습니다. 점을 보러 온 사람은 정령이 틀렸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정성 들여 박을 갖고 왔습니다. 박은 튼튼하게 잘 자라주었고 여름에는 지붕 위에서 꽃이 피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인 하나가 비가 새는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갈아 끼우려다 발이 미끄러져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하인이 바닥으로 떨어지며 잘 자랐던 박도 꺾여버렸습니다. 박이 꺾인 그날은 정령이 예전에 점을 치렀던 날짜와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그의 신통한 능력에 대한 소문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정령은 백사 이양복이 어렸을 때 그의 장래를 예언한 일도 있었지만 또 하나 유명한 일화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정령이 경상도 안동에 갔을 때였습니다. 조 아무래란 선비가 과거 점을 치기 위해 정령을 찾아왔습니다. 정령은 선비의 사주를 보고는 과거에는 합격하지만 가는 도중 호랑이에게 해를 입을 수도 있다고 일러주었습니다. 호랑이가 무섭기는 했지만 과거에 합격한다고 하니 서둘러 길을 나섰습니다. 과거를 치르러 가던 길에 깊은 산중에서 산적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선비는 산적들에게 잡혀 오시며 노자를 모두 빼앗기고는 산적의 칼 아래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이제 꼼짝없이 산적들의 손에 절단이 나는 것인가 싶을 때였습니다. 여기서 억울하게 생을 마감하는구나. 산적이 칼을 하늘로 치켜들었을 때 선비는 한탄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칼을 들었던 산적을 동료 중 하나가 막아섰습니다. 잠깐만. 산적은 선비의 얼굴을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조진사 댁 도련님이 아니십니까? 산적은 서둘러 선비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사죄를 했습니다. 알고 보니 산적은 선비의 집에서 대대로 하인으로 일을 했던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망나니로 지내다 산으로 들어와 산적이 된 것이었습니다. 과거 선비의 집에 있을 적에 선비가 잘 챙겨주었기에 그의 얼굴을 여전히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도련님, 제가 이 잘못을 어떻게 용서받아야겠습니까? 괜찮다. 선비는 짐을 추슬러서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산적은 뒤를 졸졸 따르며 따라 나섰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괜찮다고 하지 않았느냐. 산적은 선비의 앞을 막아서고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가 부탁이 있습니다. 선비는 가만히 산적의 말을 기다렸습니다. 저는 잘못을 뉘우치고 싶습니다. 산적은 자신이 했던 만행들을 선비에게 소상히 털어놨습니다. 그리고는 선비에게 부탁 하나를 했습니다. 도련님이 저를 관가에 잡아가 주십시오. 벌을 받고 나온 후에는 새 사람으로 다시 살고 싶습니다. 그리하지 않아도 된다. 제가 도련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실수를 할 뻔했습니다. 정말로 죄를 달게 받고
새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선비는 하는 수 없이 산적을 데리고 관가로 갔습니다. 관가로 넘겨진 산적은 죄를 뉘우친 것을 높이 평가받아 큰 벌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선비는 과거에 합격을 하고 나서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산중에서 만난 산적의 별명이 바로 호랑이였던 것이었습니다. 선비가 산중에서 호랑이를 만난 것도 과거에 합격을 하게 된다는 것도 모두 정령의 점이 맞았던 것이었습니다. 지금 지구촌에 이런 점쟁이가 있었으면 너무나 좋을 것 같네요. 전쟁은 언제 끝나는지, 코로나는 어떻게 되는지, 무엇을 위해 준비를 해야 하는지 등등. 궁금한 게 너무 많은데 정령 같은 점쟁이가 있으면 미리 대비를 할 수 있어 지구촌의 근심 걱정을 많이 덜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말도 안 되는 희망사항이라 마음이 아프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은 사랑입니다.